아니 명절에 보통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정치인들은 딱 설이든 추석이든 음. 그 흔히 말하는 연휴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연휴 만들어지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지역구에 뭐 재래시장이든 뭐 또 복지시설이든 네. 뭐 이런 곳을 다 그때 다 다니고 연휴 딱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아. 숨은 비책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휴식하고 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선배 같은 경우에는 기자일 때는 연휴에도 나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방송은 연휴에 네. 또 이제 조를 짜서 예를 들어 연휴가 3일이다. 그럼 최소 하루 이틀은 나오죠. 네. 방송 근데 언론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아니 평론가를 정당도 이제 네. 당의 대변인들 정도만 그렇죠. 일부 당 사무처 요원 몇 명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자신들은 딱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은 그날부터는 해피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로서 연휴 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도 기자할 때보다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저는 네. 저는 이제 연휴 때는 예전에 방송 기자 할 때는 연휴 때 뭐 한 번 정도는 추석 설이면 한 번 정도 못 내려가거나 되게 짧게 시골에 내려가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내려가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조절할 수도 있고 음. 보통 또 이제 방송들이 저렇게 하는 게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녹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날 당일 때는 제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차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죠. 네. 그 명절 되면 생각나는 게 그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해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자제분들도 계신데 그 자제분들하고 혹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며느리하고 요즘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달라요. 며느리야. 아이 요거 아, 이거 명절 궁금하네요. 앞도 요거 위험한데. 예, 왜 다르신 겁니까? 네. 더군다나 며느리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기 아니, 때문에 압니다. 예. 3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대려 이제 13 비상계엄 이게 선포되고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관심 몰입애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음. 측근 세력으로서 뭐 호가호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큰 오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래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화난 분위기가 그대로 내재돼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일정 부분 지금 뭐 공수처 검찰 또 수사 이첩이 되고 뭐 현재 심판은 심판대로 가더라도 네. 그게 좀 일정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우리 며느리에는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 그때 2030 세대들이 좀 이게 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 며느리한테 네. 제가 알았어요. 그 어떤 내용 방면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3 비상기업 당시는 상당히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울분과 분노까지도 상당히 있었는데 공유를 했는데 그때까지 그거는 되려 뭐 더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게 뭐 공수처가 뭐 수사 주체가 맞느냐,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또 뭐 서부지법의 영장 속빙 그리고 뭐 또 결정적인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갖다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 해버리고 네. 그리고 더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심판 그 준비기일에 정청래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들이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된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을 드러내 가지고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아무리 대통령 탄핵 잘못됐지만 이것도 거기 연불보다 제밥에 눈이 먼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정치 행태도 이거는 문제네. 이런 인식이 그때 이제 막 그런 이제 갈등이 좀 있다고 하시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한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며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긴 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길게 차분하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해를 좀 아, 하시더라고요. 이해 납득을 하신 납득을 거군요. 좀 하시고 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군인들의 국회 난입이 그냥 이전에 동덕여대 사태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네. 아, 좀 납득을 하셨어요. 물론 뭐 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며느님한테 그러면 네. 꼰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납득하실 텐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아, 이거 선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딸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딸들은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5분이 넘어가면 아빠는 꼰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크게 갈등이 일으킬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얘기들이 아마도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만 끝나게 되면은 아마 법원행위 되는 건데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의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뭐 집권당의 국민의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시킨 정당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해명은 비록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정교체 저도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지 8년 만에 그것도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에 그렇죠. 이런 네. 기회가 될 수 없는 건데 뭐 작년 12.3 비상경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부터가 화가 막 났어요.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이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차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누구보다도 집권당의 면모를 어떻게 갖추고 국민들의 쓴 소리 또 아픈 소리 또 고통 소리는 소리를 갖다가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집권당의 책임 책무 네. 그런 소리 한 채 이 친구들이 윤석열 대통령 권력에 그냥 빨대 꽂고 그 단물만 뽑아 먹느라고 한 2년 6개월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은 맞아요. 네. 결국은 무소불위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만든 거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통치는 있는데 정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정치 실종의 책임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인 뭐 본인의 민주주의 뭐 소양이든 뭐 그렇게 판단할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는 거죠. 네. 정치를 대통령이 기피하고 해모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면 멀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네. 여소야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록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저거는 수사는 수사 검찰에 맡기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법원에 맡기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치적 협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 집권 세력들 국민의힘이 대려 대통령 그냥 정치 기피하는데 그걸 막 그냥 같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그런 모습이 저는 별로 아니 지금 뭐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적확하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땐 지지율이 낮다가 국정을 안 하니까 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네. 약간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호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신호는 딱 두 가지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것도 구구 지지층이 많이 결집돼 있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뚜렷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지층 결집에도 불구하고 신호라고 얘기한 건 네. 선거는 과반의 게임이거든요.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을 이겨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양당 체제가 굳건하고 제3당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지층이 30%가 똘똘 뭉쳤다. 저요. 아무 의미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선은 대부분 양당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30%가 엄청나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무슨 매일 워크숍을 다니고 단합대회를 하고 무슨 수를 다 해도 대선에선 집니다. 그게 만약 지방선거다. 투표율이 낮으면 30%가 똘똘 뭉쳐서 투표에 적극으로 다 참여해서 이게 의미가 좀 있겠지만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선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77%의 투표율이었거든요.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 대부분도 투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층이 많이 결집한다고 해도 실제 대선 국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외연 확장이 훨씬 중요한 네. 중도층에 간만에 투표하는 중도층이 누굴 찍을까가 훨씬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구구 지지층이 특히 결집한다는 건 대선 국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약간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정도의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민주당. 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여당의 1호 당원 대통령이 미치광이 바보짓 비상계엄을 저질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쪽 지지층이 결집해 있더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의 단점, 이재명 대표의 단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면 지금은 아무리 저쪽이 제가 볼 때는 약 7, 8%가 더 결집돼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여기서 최소한 10% 이상은 앞서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의 한계가 좀 있다. 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국면이거든요. 그런 거는 민주당의 위기 신호다라고 봅니다. 이런 박성태 선배 평가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래도 많은 네. 뭐 지금 이제 정치 분석 뭐 이런 평론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성이 많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네요. 네. 뭐, 이름이 같은 저희 큰형님이시기 때문에 뭐 또 성태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성태는 잘 지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지적했듯이 이제 지금 뭐 설리 밥상머리 이전에 이제 좀 국민 여론이 아니 그러면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집권 세력으로서 뭐 특별하게 보여준 뭐 게 네. 정부하고 당정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어려진 경제 여건이나 뭐 지금 뭐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은 쉽게 말하는 보수 우파의 위기 의식. 그래서 이제 결집이 됐다는 거고 일정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이원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지금 특히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이 체제에서는 그냥 연불보다는 제밥에 누름 몰아가지고 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되더라도 빨리 구속 수사하고 또 헌재에서는 빨리 탄핵 심판해라 이런 노조 기조로 그냥 쭉 밀어붙이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게 그게 이제 국민적 반감을 가진 거고 또 여기에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이 쉽게 말하면 대중, 군중, 흔히 말하는 민중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신만 난다 그랬어요. 그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그 절대적인 왕정 군정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보면은 그 옆에 간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지켜내고 단두대로 그냥 목을 뭐 잘라버리고 그냥 네. 참수시켜버리고 절대적인 굳건한 체제 지켜집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군중 민중들이 또 일어나면 그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이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12.3 비상계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네. 끝내버렸어요.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뭐 지금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리지만은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평가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끝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일로 간 건데 민주당 내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동안 국정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의 하나가 이제 제1야당 민주당 중심의 이 거대 입법 권력의 과도한 입법 행위, 뭐 또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일방적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쉽게 말하면 폭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 우리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빨리 이제 판단해라. 네. 민주당 니네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체제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걸고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요. 또 지금 마땅하게 다음 조기 대선이 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다른 후보가 기대가 안 없습니다.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니들 고민해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지금 설 연휴 직전에 국민들의 이게 뜻인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탄핵 국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 시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게 통쾌하게 판단을 못 한다라던가 반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전혀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의견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산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네.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여야의 합의 없이는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원칙적으로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시에 3명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2명을 임명했죠. 2명만 임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만약에 헌법심판이 탄핵심판이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 그중에 1명만 이상한 생각을 가져도 기각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다시 권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버틴 한덕수 대행을 놔두면 탄핵 심판 자체가 형해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 소추 의결서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뺀 것도 그건 좀 전략적 미스죠. 굳이 안 빼도 되고 말 안 해도 또 됐었는데. 사실은 네. 처음에는 헌재가 사실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는 사실 헌재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은 좀 있겠지만 안 빼도 되는데 이것도 근데 국민의힘과 일부 구구 지지층의 프레임의 문제죠. 프레임을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뻔한 건데 프레임을 막 걸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반 민생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맞아요. 알기도 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내란으로 탄핵됐는데 내란죄가 빠진다고 그건 아주 외형적인 일부의 문제인데 거기에 좀 말려든 그런 경향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미스인 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든지 여론조사 검증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네. 또 카톡 내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내란 네.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 카톡 내용이나 이런 단톡방의 내용도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지 이런 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그것 자체가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정략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아까 계엄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당시 12월 3일 날 국회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관철시켰고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은 민주당과의 어떤 프레임은 전선은 명확해. 이쪽이 9입니다. 최소한. 정의의 9의 영역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은 1에 있습니다.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톡 검열로 얘기되는 건 민주파 추수 이런 거는 5대 5예요. 이기고 있는데 왜 그냥 치고받고 싸울 만한 프레임을 자꾸 만드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좀 이것도 전략 미스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또는 최소한 제자리를 가야 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독해의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오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물론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과거에 뭐 당대표 저도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이 되면은 사무처에서 이제 직원들이 우리 당에서 쉽게 말하면 명절 선물을 지급할 대상 리스트를 쭉 가져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1,200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죠. 엄청 예. 많습니다, 솔직히. 그걸 뭐 당 대표든 지금 비대위원장, 권정세 위원장이 그걸 제대로 봤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아, 그냥 알아서 넣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예.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분명히 넣은 건데 문제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유튜버들까지 설선물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알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그 워딩이나 또 뭐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이 지금 거구적으로 그러니까. 이 네. 보수 우파에서 거의 뭐 거구 세력들이 당에 그냥 뭐 전면에 중심에 선 것처럼 비춰지는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구속 기한을 좀 연장해서, 연장해서 네. 그러면은 아마 2일 한 5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겠죠. 네. 이제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스탠스 자체도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 민주당에서 조급하고 하급하게 이걸 압박도 밀어붙였는데. 하고 때로는 그런 방향을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딱 초에 2월 5일이나 6일쯤에 기소되는 그 시점을 자유우파적 입장에서 지금 이제 중도 확장,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도 네. 확장적으로 당의 스탠스가 저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당내에서 여전히 한남동 관절을 지켰던 그런 뭐 거구 세력, 사실상 그 거구 세력들도 어찌 보면 자유통일당 정가운 목사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닐 수도 거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통 이중당적을 취했습니다. 아. 정가운 목사가 큰 소리로 늘 우리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유통일당의 당원을 분명히 자기 세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국민의힘 필요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원을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중 음. 당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이 더 이상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은 분명히 지금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네. 조기 대선이 가더라도 국정농단을 한 그런 최순실에 의한 박근혜 탄핵된 그 새누리당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느냐.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당이 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 진짜 마음속에 눈높이에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네. 전략적 후보를 내세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의 성패는 저는 판가름 난다. 아니 선배도 이제 새누리당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여당을 관찰해 오셨는데 솔직히 지금의 국민의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좀 비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극우 세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통계상 세계 어디에도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당이라는 뭐 우리나라 이제 대중정당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극우 세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긴장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극우는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원래 네. 스타일이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나마 온건 합리 이렇게 불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건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역대적인 비극, 역대적인 미친광이 짓을 전략적인 이유로 두둔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참담한 거고 저는 특히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설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변곡점은 대통령의 기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태세 변환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대로 김문수 장관을 대선으로 세운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2% 정도예요.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되게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순간 아 이거 우리 졌다 망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들이 데시벨을 높게 스피커가 돼서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 국면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전략은 일단 토대를 만들어놨으니 아 이번 대선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대선 주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좀 많이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아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뭐 이런 순으로 갈 겁니다. 아. 내부에서는 아마 홍준표 시장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기고 싶어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많이 출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민주당은 좀 더 명분에 휩싸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울 때 명분으로 싸워요. 국민의힘은 실리로 싸웁니다. 누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정확한 이야기를 하네.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확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거예요. 당시에 뭐 홍준표 시장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진다. 이분들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갖다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태세 변화는 거의 98%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2%를 늘 염두에 두는 거는 중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대선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을 만약 세운다. 그러면 이번 분위기가 대선은 확, 모르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을 상대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유승민, 오세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윤석열을 상대한다고 해서 이 깡패의 미치광이 바보를 상대한다고 여기서 막 이상한 무기를 가져다 오면 네. 나중에 미안해 얘는 이제 빠졌어. 빠지고 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스탠스가. 제가 이제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